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시간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바닥을 디딤돌로 만든다는 것을. 인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남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을 바닥에서 견디고 15년을 꼭대기에서 나누며 스스로를 증명한 여자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시간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바닥을 디딤돌로 만든다는 것을. 인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남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을 바닥에서 견디고 15년을 꼭대기에서 나누며 스스로를 증명한 여자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미 차갑고 굳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이곳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손에 쥔 렌치가 차갑고 작업복 천이 뻣뻣하게 몸에 달라붙는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공장은 늘 같은 온도, 같은 냄새를 풍긴다.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나의 이름은 김지연. 35살. 이곳 성진정밀 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맡은 지 10년째다. 10년. 그렇게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25이었다.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내려왔다. 고향도 아닌 이 낯선 땅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공장 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면접관이었던 박 반장의 첫 마디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년이었다.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부품을 조립하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팠다. 거울을 보면 25의 내가 아니라 40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온다.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점점 회색빛으로 물들어간다. 나는 작업대 앞에 서서 오늘도 시작할 준비를 한다. 장갑을 끼고 고글을 쓰고 기계 앞에 선다. 이것이 나의 전쟁터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곳에서 싸우고 있다. 인간의 민낯을, 세상의 불공평함을,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지연아.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후배 소연이다. 29살의 그 아이는 아직 이 세계가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 모른다. 순수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오늘도 밝게 웃는다. 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소연은 내 옆에 서서 작업복을 걸친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루를 시작한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루가 시작된다. 나의 전쟁이 시작된다. 오전 7시가 되자 공장은 완전히 깨어났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계들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갔다. 나는 내 작업대 앞에 서서 어제 완성하지 못한 부품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야, 김지현. 박 반장의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쇳소리보다 날카롭고 기계 소음보다 거슬리는 목소리.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이 작은 왕국의 폭군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담배 냄새, 그리고 권력의 냄새. 박 반장은 내게 다가오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 내가 맡은 부품, 또 분량 나왔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내가 일을 똑바로 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지. 나이만 먹고 실력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이 꼴로 일할 거야? 주변의 동료들이 슬쩍 이쪽을 보았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박 반장에게 대드는 순간 이 공장에서의 삶은 지옥이 된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참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은 듣고 있어? 네. 주의하겠습니다. 에휴, 됐어. 그냥 오늘 점심시간 반납하고 다시 해. 알았지? 그는 더 이상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무거운 작업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장갑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프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 사람 진짜 너무해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어제 불량 난 거, 전 공정에서 온 부품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데. 소연의 말이 맞았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질책, 부당한 노동. 이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섰다. 부품을 집어들고 렌치를 돌리고 조립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했다. 10년 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25이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미안하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다. 퇴직금도 없었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취업 공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성진 정밀이었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박 반장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그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한 번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늘 긴장했고, 늘 두려웠고, 늘 작아졌다. 하지만 5년 전 모든 것이 바뀌었다. 5년 전 대학 시절 친구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너 투자 같은 거 관심 있어? 민정은 서울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금이 필요했고 나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공장 노동자에게 투자라니. 그냥 1,000만 원만. 나도 알아. 내 형편. 하지만 이거 정말 뜰 것 같아. 믿어줄 수 있어? 민정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1,000만 원. 내가 2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을 잃으면 나는 다시 빈손이 된다. 하지만 나는 민정을 믿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변화를 믿기로 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이 공장에서 늙어 죽을 것 같았다. 알았어. 투자할게. 그렇게 나는 전 재산 1,000만 원을 민정의 회사에 넣었다. 그리고 잊고 살았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후 기적이 일어났다. 민정의 회사가 대박이 난 것이다.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나는 초기 투자자로서 막대한 지분을 갖게 됐다. 지연아, 내 지분 가치가 지금 50억이야. 민정이 전화로 말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50억. 나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정산해 줄게.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냥 두고 싶어. 뭐? 그 돈, 그냥 두고 싶어.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보고 싶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게 무슨,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내 돈을 쓸 거야. 이 더러운 세상을 바꾸는데. 민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그렇게 나는 공장에 계속 다녔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부품을 조립했다. 그리고 나는 지켜봤다. 이 세상의 민낯을.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작업대를 떠나지 못했다. 박 반장의 명령대로 점심을 거르고 불량품을 다시 작업해야 했다. 다른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언니, 제가 밥이라도 싸다 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서 가서 먹어. 소연이 떠나고 작업장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기계들만 조용히 멈춰 있었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불량품을 하나씩 점검했다. 사실 불량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소연의 말대로 전 공정에서 넘어온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박 반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나를 탓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만만했으니까. 나이도 많고 목소리도 작고 반항할 줄도 모르는 여자였으니까. 나는 렌치를 내려놓고 천천히 주먹을 폈다 쥐었다.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후 3시 사장실 문이 열리고 오 사장이 나왔다. 60대 초반의 그 남자는 이 공장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주인답지 않게 그는 직원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박 반장, 이리 와봐. 박 반장이 황급히 달려갔다. 둘은 구석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슬쩍 그쪽을 보았다.
오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잠시 후 박 반장이 작업장으로 돌아와 호루라기를 불었다. 다들 잠깐 작업 멈추고 모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이 서려 있었다. 이런 식의 소집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박 반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월급을 30% 삭감하기로 했다. 순간 작업장이 술렁였다. 30%요? 그럼 우리가 받는 게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 반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말 많이 하지 마.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싫으면 나가도 돼. 싫으면 나가라.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이 시골 마을에는 일자리가 없었다. 이 공장을 나가면 우리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소연을 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연은 혼자 사는 청년이었고 월세와 생활비를 빠듯하게 버티고 있었다. 30% 삭감은 그 아이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박 반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을 재개하라고 했다. 직원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기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장실로 돌아가며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우리의 고통 위에 피어난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저녁 6시 직원들은 지친 얼굴로 공장을 나섰다. 나는 작업복을 벗고 사물함에 넣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오늘따라 더 늙어 보였다. 소연이 내 옆에 섰다. 언니, 저 어떡하죠? 월급 30% 깎이면 월세도 못 내요. 2년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잖아. 그때까지 버텨. 근데 회사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소연의 말끝이 흐려졌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회사는 어렵지 않았다. 오 사장이 돈을 빼돌리고 있을 뿐이었다. 모르겠어. 그냥 참자.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소연이 나를 빤히 보았다. 그 눈빛에는 궁금함과 존경, 그리고 조금의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먼저 걸어갔다. 공장 밖은 어둑해지고 있었다. 겨울 해가 짧아서 6시만 되어도 하늘은 이미 검푸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경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다가 점점 따뜻해졌다. 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고 비밀 계좌를 확인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다. 52억 3천만 원. 그 숫자를 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누가 이 숫자를 알까? 나 같은 여자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끄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공장을 벗어났다. 이틀 후 사건이 터졌다. 소연이 해고당한 것이다. 김소연, 오늘부터 나오지 마. 박 반장이 아침 조회 시간에 냉정하게 말했다. 소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내가 어제 사장님 욕했다며? 구내식당에서. 그건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어제 점심시간 소연이 친한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장님이 정말 직원들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 정도의 말이었다. 욕도 아니었다. 단지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밀고 했고 오 사장은 소연을 찍었다.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지. 직원이 사장님을 함부로 평가해. 어림없어. 짐싸. 반장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 아이의 눈가에 맺혔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반장님, 소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고. 너도 같이 나갈래? 박 반장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했다. 소연이를 해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부당? 누가 부당한지 정해. 내가. 여긴 우리 회사야. 우리가 원하면 누구든 자를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이는. 됐어. 너도 간섭하지 마. 김소연 마지막으로 말한다. 짐 싸고 나가. 박 반장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사장실로 향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외면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웠다.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까봐. 나는 소연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언니. 저 어떡해요? 저 갈 데가 없는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소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 아이를 안으며 박 반장이 사라진 복도를 응시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다.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행 기차를 탔다. 10년 만에 올라가는 서울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25의 나, 30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변했다. 약했던 내가 강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힘을 갖게 됐다. 돈이라는 힘을. 서울역에 도착해 나는 택시를 탔다.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민정의 회사가 있는 곳이었다. 빌딩 로비에서 나는 민정에게 전화했다. 나야. 로비에 있어. 지연아. 정말. 지금 내려갈게.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정이 뛰어나왔다. 5년 만에 보는 친구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다. 명품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지연아. 민정이 나를 껴안았다. 나는 민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왜 이제야 올라왔어?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서. 민정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위로 올라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민정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정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돈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회사를 하나 사고 싶어. 회사? 응. 작은 공장 하나. 법인 인수 절차랑 필요한 사람들 소개해 줄 수 있어?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그런데 어떤 공장? 성진정밀.
내가 일하던 곳. 민정의 눈이 커졌다. 너, 설마, 내가 그 공장을 살 거야.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웃었다. 드디어 움직이는 거구나. 좋아. 도와줄게. 내가 아는 로펌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게. 그 사람이면 충분할 거야. 고마워. 민정은 일어나서 책상으로 가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왔다. 정현우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 전문이야.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둘게.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정현우. 38살. 그 이름을 보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틀 후 나는 정현우 변호사를 만났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민정 대표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진정밀 인수를 원하신다고요. 네. 혹시 그 회사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곳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직원으로. 정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거두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 목적이 복수인가요? 나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그가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정화. 그 공장은 썩었어요. 사장부터 관리자까지 모두가 부패했죠. 직원들은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진정밀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실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법인을 설립해서 김 씨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인수를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인수 후에 그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직원 중심으로요. 공정한 임금, 공정한 대우, 그리고 존중. 그게 전부입니다. 정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목표입니다. 돕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공장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현우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성진정밀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김 씨, 이 회사 정말 엉망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현우로부터 온 전화였다. 어떻게요? 사장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허위 매출도 잡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부도 날 겁니다. 그럼 오 사장이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수 제안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현우는 익명법인을 설립했다.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 명의로 성진정밀에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공장 기숙사에서 낡은 노트북으로 지켜봤다. 서류에 서명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2주일 후 오 사장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성진정밀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 반장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작업장이 술렁였다. 인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를 파신다고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박 반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 인수회사에서 고용은 승계한다고 했어. 다만 새 사장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새 사장.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곧 알게 될 거다. 곧. 소연이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언니, 저 무서워요. 새 사장이 더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요? 나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새 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낌. 소연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인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현우 변호사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됐고 계약이 체결됐고 돈이 이동했다. 성진정밀의 인수 가격은 15억이었다. 오 사장은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넘겼다. 나는 그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지불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수일이 다가왔다. 계약 체결 이틀 전 나는 오 사장을 만났다. 물론 그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 나는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들고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오 사장은 나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자. 신가요? 네. 문제되나요? 아, 아니요. 그냥 의외여서. 우리는 사장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제 이 공장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오 사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챙기고 일어섰다. 고용 승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사장님은 조용히 떠나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이 공장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10년. 이곳에서 보낸 10년.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 인수 발표일.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했다. 아무도 몰랐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전 9시 박 반장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다들 잠깐 작업 멈추고 모여. 직원들이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다. 박 반장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사장님이 오십니다. 술렁임이 커졌다. 새 사장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르려는 건 아니겠죠? 박 반장은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나도 못 봤어. 아무튼 곧 오실 거야. 다들 긴장하고 있어. 그 순간 공장 입구의 문이 열렸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작업복을 벗고 정장을 입은 내가. 김지연이. 직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지연 씨? 저게 무슨? 설마. 박 반장은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의 새 사장입니다. 정적.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이게 무슨? 나는 소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 소연아. 숨기고 있어서. 박 반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너 같은 게 사장? 나는 박 반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장난이 아닙니다, 박 반장님. 저는 이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고요. 이제 이 공장은 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박 반장에게 보여줬다. 여기 인수 계약서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하세요. 박 반장은 계약서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나는 계약서를 다시 받아들고 모든 직원들을 돌아봤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해고하거나 괴롭히려고 이 회사를 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곳을 바꾸려고 왔습니다. 바꾼다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제부터 이 공장은 달라질 겁니다. 공정한 임금, 공정한 대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 반장을 보았다. 박 반장님. 오늘부로 당신은 해임됩니다. 박 반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뭐라고? 10년간 저는 당신에게 수없이 모욕당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폭언을 들었고, 인간 이하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관리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미친. 박 반장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 공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임금 체불, 허위 매출, 그리고 당신의 횡령까지. 횡령? 네. 당신이 자재비를 빼돌린 것, 다 증거 있습니다. 박 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고발장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조용히 떠나시길 권합니다. 박 반장은 떨리는 입술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박 반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다시 직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삭감됐던 임금, 오늘부로 원상복구합니다. 그리고 밀렸던 체불 임금도 이번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정말요?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말입니다. 순간 작업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와, 진짜예요? 사장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목이 메었다. 소연이 내게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언니, 정말 언니였어요. 미안해, 소연아. 말 안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고마워요. 소연은 내 품에서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공장 직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임금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근무 시간을 법정 시간 내로 조정합니다. 셋째, 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합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장은 이제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이 될 겁니다. 부당한 지시나 폭언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한 중년 남성 직원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적자 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면서도 회사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정말요? 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 반장은 짐을 싸서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오 사장도 마지막 정산을 받고 공장을 떠났다. 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관리자를 임명했다.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온 김 과장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장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세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믿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소연아, 인사팀장을 맡아줄래? 인사팀장이요? 저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일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배우면 돼. 내가 도와줄게.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언니.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 한 달이 지나자 공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은 웃으며 일했다. 불만은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오히려 올랐다. 불량률도 감소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다. 소연이 내 옆에 왔다. 언니, 오늘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째?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예전에는 30%도 안 됐는데. 그렇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해? 소연은 내 손을 잡았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언니. 세상에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석 달 후 나는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에 흑자를 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여러분께 성과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성과는 여러분이 가져가야 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장들은 이익을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일해본 사람입니다.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존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만약 제가 힘을 갖게 된다면 그 힘을 올바르게 쓰겠다고. 직원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건 그 존엄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흐를 것 같았다. 반년이 지났다. 성진정밀은 지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직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공정함, 존중, 그리고 기회. 어느 날 정현우 변호사가 공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사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복수 목적으로 회사를 사면 결국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복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정화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네요. 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회사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김 대표님의 철학이 옳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철학이라고 하기엔 거창한데요. 아니요. 충분히 거창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제가 받고 싶었던 대우를 남들에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정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1년이 지났다. 성진정밀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회사로 언론에 소개됐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나는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작은 공장이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한 번은 지역 신문사의 인터뷰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직원 중심 경영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물었다. 김 대표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 대표님 본인은 수익이 적을 텐데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전혀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누는 게 더 행복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겠죠.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게 문제죠. 깊은 말씀이네요. 깊을 것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공장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다른 기업들도 우리의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어느덧 37이 됐다. 공장 사장이 된 지 2년 그리고 이곳에서 일한 지 12년.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1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공장을 혼자 걸었다. 모두가 퇴근한 후 텅 빈 작업장은 고요했다. 기계들이 잠들어 있었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예전 내 작업대 앞에 섰다. 10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렌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닿았다. 익숙한 무게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고개를 숙이고 참으며 견디던 그 시절의 나를. 지연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흘러내렸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새벽 5시
예전처럼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광등을 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작업장 가운데 서서 이곳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고통도 인내도 그리고 변화의 힘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존엄하게 일하고 행복을 느끼는 곳.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소연아, 너도 일찍 왔네. 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잖아요. 소연은 내 옆에 섰다. 사장님,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사장님 덕분에 저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소연을 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사장님. 나야말로 고마워, 소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계속할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성년이 지났다. 성진정밀은 이제 지역의 대표 기업이 됐다. 직원 수는 10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2배가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지켰다. 공정함, 존중, 그리고 나눔. 어느 날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들었어? 내 회사가 올해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됐대. 정말? 응.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어. 축하해. 고마워, 민정아. 나 진짜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 나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이제 만족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응, 만족해. 그럼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증명했잖아. 아니, 나는 계속 할 거야. 계속? 응,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바꿔야 할 게 아직 많아. 민정은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끝까지 응원할게. 고마워. 4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박 반장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훨씬 야위었고 머리도 많이 휘었다. 사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앉으세요. 박 반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장님을, 아니 그때 지연 씨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박 반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반장님, 그때는 힘들었어요.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반장님도 그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니까요. 박 반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어요.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죠. 맞는 말씀입니다. 반장님은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그렇군요. 박 반장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 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박 반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40이 됐다.
공장을 인수한 지 5년, 이곳에서 일한 지 15년.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의 원칙, 그리고 나의 신념.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 회사가 창립 50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봤다. 저는 5년 전 이곳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곳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합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공정노동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다른 기업들이 직원 중심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가 받은 행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직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1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이 문을 두드렸던 그때를. 그때의 나는 약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이제 그 아이도 30대 중반이 되어 성숙한 여성이 됐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응. 별 보고 있었어. 소연이 내 옆에 섰다. 사장님, 오늘 사장님 연설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왜냐면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소연을 보았다. 너도 잘했어, 소연아. 너는 훌륭한 인사팀장이야.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는 내가 줬지만 그걸 붙잡은 건 너야. 소연은 미소 지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고 부드러운 바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6년이 지났다. 성진정밀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사가 됐다. 착한 기업, 직원 중심 경영의 모범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비싼 차를 사지도 않았다. 공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정밀 대표 김지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여러분께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솔한 여정을요.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서울에서의 실패, 공장에서의 10년, 그리고 투자 성공과 회사 인수까지.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부자였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 10년이 아깝다는 생각? 나는 미소 지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겠죠. 그 10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투자. 강연장에 다시 박수가 울렸다. 7년째 되는 해,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공정노동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이 센터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올바른 경영 방식을 컨설팅하는 곳이었다. 소연이 센터장을 맡았다. 언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 고마워요, 언니.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벌써 석 달째.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순간 나는 15년 전의 나를 봤다. 무력하고 두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던 그 시절의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고 결국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아냈다. 그녀가 센터를 떠날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8년째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성진정밀의 경영권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발표할 때 모두가 놀랐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 지분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제안은 통과됐다.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날 모두가 울었다. 사장님, 이게 정말 저희 거예요? 그럼요. 이제 여러분도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한 나이 든 직원이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저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10년째 되는 해. 공장을 인수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 우리는 대규모 기념식을 열었다. 역대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지역 주민들도 초대됐다. 공장 마당에는 음식과 음료가 준비됐고 작은 무대도 설치됐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 회사가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환호가 터졌다. 10년 전 저는 이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신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소연이 무대로 올라와 내 옆에 섰다. 사장님,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소연은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직원이 큰 액자를 가지고 무대로 올라왔다. 액자 안에는 모든 직원들의 사인과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메시지들. 나는 그것을 읽으며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11년째. 나는 이제 42이 됐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어느 겨울 아침 나는 혼자 공장을 걸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형광등을 켜고 기계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내가 15년 동안 일했던 이 공간. 나는 예전 내 작업대 앞에 섰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나는 눈을 감았다. 15년 전에 나에게 말하고 싶었다. 지연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참고 견디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빛이 될 거야. 눈을 뜨니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지연 대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나는 잠시 놀랐다. 청와대라니. 대통령께서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실까요? 저를요? 네. 대표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일주일 후 나는 서울 청와대로 향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을 보니 15년 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서 있었다.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 청와대에 도착하자 안내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대통령이 일어나 나를 맞았다. 김지연 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소파에 앉았다. 대통령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됩니다. 대통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사실 제가 대표님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영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정부 차원에서 공정 경영 인증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죠. 대표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대표님은 현장을 아시잖아요. 노동자의 고통을, 부당함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대통령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날 저녁 청와대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다. 15년 만에 걷는 서울의 밤거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도시는 여전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한강 다리를 걸으며 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검고 깊었고 그 위로 불빛들이 반짝였다. 문득 25살의 내가 떠올랐다. 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이 다리를 건너던 그날.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나는 방황했다. 두려웠고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가졌고 방향을 알았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언니, 청와대 어땠어요? 좋았어. 대통령님이 우리 모델을 확산시키고 싶대. 와, 진짜요? 대박이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뜨 있었다. 언니, 빨리 돌아와요. 다 같이 축하해야죠. 응,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감사하다. 이 모든 순간에 12년째 공정 경영 인증제가 시작됐다. 나는 자문위원으로 전국을 다니며 중소기업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변화를 원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사장이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을 인간으로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인간으로요? 네. 직원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존엄이 있어요. 나는 내 경험을 나눴다. 10년간 바닥에서 일하며 느꼈던 것들을. 저는 10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제가 사장이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들은 행복해졌습니다. 윈윈이에요. 사장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나는 1년 동안 전국을 돌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크고 작은 도시들을 다니며 수백 명의 경영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변했다. 그리고 그들의 회사도 변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작은 제조업체 사장에게서 편지가 왔다. 김지연 대표님께. 대표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웃고 퇴사율이 줄었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저의 멘토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거구나.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구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 13년째 되는 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성진정밀이 상장 제안을 받은 것이다. 대표님, 우리 회사를 상장시키면 어떨까요?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제안했다. 상장이요? 네. 우리 회사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상장하면 우리의 경영 철학도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어요. 나는 고민했다. 상장하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실적 압박도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아요. 상장합시다. 상장 준비는 길고 복잡했다. 회계 감사, 실사, 투자 설명회.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다. 증권거래소에서 종을 치는 날, 나는 직원 대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다. 성진정밀 상장을 축하합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10년 전 공장 바닥에서 렌치를 들고 일하던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다. 소연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우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상장 후 성진 정밀의 주가는 계속 올랐다. 투자자들이 우리의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투자했다. ESG 경영의 모범 사례, 직원 중심 경영의 성공 모델. 언론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공장을 매일 걸었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14년째 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의 15년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다. 대표님,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희망이요. 희망?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좋은 메시지네요. 책은 반년 만에 완성됐다. 출판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공장의 사진이 있었고 그 위에 제목이 새겨져 있었다. 나의 15년 마이너스 공장에서 시작된 기적. 나는 책장을 넘겼다. 내가 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나는 세상을 바꿨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만 부가 팔렸고 전국의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은 저의 영웅입니다. 수백 통의 편지. 나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중 한 통이 특히 내 마음을 울렸다. 대표님께,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매일 욕을 먹고 힘듭니다. 하지만 대표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거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다. 15년째 되는 해. 공장을 인수한 지 꼭 15년. 그리고 이곳에서 일한 지 25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는 대규모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 전국의 공정 기업들을 초대하고 직원 가족들도 모두 부르기로 했다. 행사 전날 밤 나는 혼자 공장을 걸었다. 고요한 밤. 기계들이 잠든 작업장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25년. 사반세기.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한 회사의 역사에서 얼마나 긴 시간인가. 나는 한 기계 앞에 멈춰섰다. 오래된 프레스 기계. 내가 제일 처음 맡았던 기계였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만졌다. 추억들이 밀려왔다. 박 반장의 고함 소리, 오 사장의 차가운 눈빛, 체불된 월급, 부당한 대우, 끝없는 모욕.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동료들과 나눈 점심, 소연의 밝은 웃음, 퇴근길의 노을, 작은 희망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그 시절의 나에게 포기하지 않아줘서. 기념 행사 당일. 공장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직원들, 가족들,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공정 기업 경영자들. 무대 위에 오르니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떨렸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25년 전 저는 이 공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었던 25살의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 날들이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으니까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고. 15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살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곳으로. 박수가 다시 울렸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서 행복한 겁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나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노동자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약자였고 무시당했고 고통받았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청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나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세상이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나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보이세요? 제가 해냈어요. 부모님은 내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사고였다. 그 후로 나는 혼자였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연아,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 말 믿고 저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아빠가 말씀하셨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16년째.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일을 위한 학교라는 직업 교육 기관을 세운 것이다. 이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우리 회사나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첫 입학식 날 5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젊은 얼굴들. 그 눈빛 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일 거예요. 돈이 없고 기회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25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저희 같은 사람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하지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곳에서 배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면 길이 열릴 거예요. 6개월 후 첫 졸업식이 있었다. 50명의 학생 중 48명이 취업했다.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내일부터 출근해요. 축하해. 어디로 가는데? 성진정밀이요. 조립팀으로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조립팀. 내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곳. 잘할 수 있을 거야.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7년째. 이제 나는 44이 됐다. 어느덧 중년이 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민정과 오랜만에 만났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뭐가? 다 이뤘잖아. 내가 원하던 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룬 건지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아직 할 일이 많아.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아. 민정은 웃었다. 넌 정말 안 변했구나. 여전히 열정적이야. 그래야지. 멈추면 끝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지. 쉬고 싶을 때 쉴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고집불통. 너도.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오랜 친구. 나의 은인. 민정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민정아. 응, 고마워. 정말. 갑자기 왜? 그냥. 내가 있어서. 민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지연아. 내가 내 친구여서. 18년째.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해외 진출이었다.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철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 존중, 공정한 대우 나눔. 베트남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을 때 현지 직원들이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들의 눈빛이 나를 닮아 있었다. 20년 전의 나처럼 간절하고 희망에 찬 눈빛.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여러분을 사람답게 대우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통역사가 내 말을 전달하자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다. 거친 손, 노동자의 손. 나도 한때 이런 손을 가졌었다. 19년째. 베트남 공장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현지 언론에서 우리를 착한 기업이라고 소개했고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1년에 서너 번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저희 정말 행복해요. 한 베트남 직원이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공장에서 일했어요. 거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장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우리를 존중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줘요. 처음이에요, 이런 곳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약속해요. 20년째 되는 해. 공장을 인수한 지 꼭 20년. 2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인가.
나는 45이 됐고 성진 정밀은 글로벌 기업이 됐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장을 걸었고 직원들과 이야기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0주년 기념식 날 나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제 지분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다. 이 재단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고 공정 경영을 확산시키는 데 쓰일 겁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눌 때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5년 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연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저는 50이 되면 은퇴하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차례예요. 직원들은 말이 없었다. 모두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멀리 가지 않아요. 그저 한 발 물러설 뿐이에요. 그날 밤 소연이 나를 찾아왔다. 언니, 정말 은퇴할 거예요? 응. 왜요? 아직 젊잖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소연아, 나는 25년을 이곳에서 보냈어. 그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책도 더 쓰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나는 소연을 보았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너희는 잘할 거야.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아니에요. 언니가 있어야. 나는 소연을 껴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소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1년째, 22년째, 23년째.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소연을 포함한 젊은 경영진들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그들은 잘했다.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직원들은 여전히 행복했다. 나는 그저 지켜봤다. 조용히 뒤에서. 24년째. 나는 49살이 됐다. 은퇴를 1년 앞두고 나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서전 집필이었다. 나의 25년 완결편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고통도 희망도 좌절도 기쁨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았다. 25에 나, 30에 나, 35에 나. 그 모든 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25년째.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의 은퇴식. 공장 앞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직원들, 가족들,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 나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정적이 흘렀다. 25년 전 저는 이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리고 25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갈 테니까요. 나는 소연을 보았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소연아, 이제 내 차례야. 소연은 무대로 올라왔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회사를 부탁해. 언니, 넌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소연에게 상징적인 열쇠를 건넸다. 회사의 열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니. 우리는 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청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끝없는 박수. 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공장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나는 자유였다. 작은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글을 썼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행복한 일상. 어느 가을 오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걷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잘 살았다. 정말로. 얼마 후 나의 자서전이 출간됐다. 나의 25년 완결편. 책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공장에서 시작했다. 바닥에서.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바꿨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2년 후 나는 50이가 됐다. 어느 겨울날 나는 다시 성진정미를 찾았다. 27년 만에 방문하는 그곳.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새로운 기계들,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했다. 따뜻하고 활기차고 희망적이었다. 소연이 나를 맞았다. 언니, 오셨어요. 응. 그냥 보고 싶어서. 소연은 나를 안내하며 공장을 구경시켜줬다. 언니, 보세요. 직원이 이제 300명이에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예요. 잘하고 있구나. 소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언니를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희망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다. 여기에서 시작된 기적. 김지연을 기리며. 나는 그 글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고마워, 소연아.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공장을 내려다봤다. 저 아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언니 행복하세요? 소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이 모든 순간에.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25의 좌절, 30의 인내, 35의 결심, 40의 성취, 그리고 지금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모든 고통이 선물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연아, 넌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몇 년이 더 지났다. 나는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았다. 가끔 강연을 하고 가끔 책을 쓰고 가끔 봉사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5의 나. 서울에서 찍은 사진. 밝게 웃고 있는 30의 나. 공장에서 찍은 사진. 지쳐 보이는 35의 나. 회사를 인수한 날. 긴장된 표정이 40의 나.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미소이.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많이 휘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잘 살았어. 정말로. 마지막 장면. 어느 여름 저녁 나는 성진 정미를 다시 찾았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 텅 빈 공장을 혼자 걸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기계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예전 내 작업대 앞에 섰다. 27년 전 내가 매일 서 있던 그 자리. 손을 뻗어 작업대를 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추억들이 밀려왔다. 고통도 눈물도 하지만 희망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연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버텨줘서. 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공장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안녕.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나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누군가의 시작, 누군가의 희망.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걸었던 길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